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오늘 구형이 있는 날이죠.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출석을 했죠. 10시 반에 출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세상 일이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검찰이 조작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필 규정할 것. 오늘 재판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진실을 충분히 아실 것이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일이 조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조작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필 규정될 것이다. 오늘 재판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진실을 충분히 아실 것이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실 것이다. 사건의 진실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 말이 딱 꽂히네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법정에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네. 법원에서는 지겠지만 뭐 그런 거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 민주당 쪽 분들이 뭐 역사의 법정의 심판을 받겠다라던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라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예요. 그렇죠. 네.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공부해서 그래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가 된 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의 무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또 변호사로서 많은 범죄자들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도 지켜봤을 거예요. 저는 네.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부터 좀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벌써 국민의 판단 운운하면서 밑자락 깔지 말고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으로 겸허히 이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회담 할 때도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같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얘기 없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미 밑밥 깔았었죠.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겁박을 하는 듯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뭐 의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어떠한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유죄인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로부터 부당한 기소를 당했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판사로부터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판사에 대해서도 어떤 겁박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게 다음번 수권 정당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수권 정당이 되고 싶은 곳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이러한 수권 정당을 하겠다는 정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뭐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들어가서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재판이니까. 오늘 있고요. 오늘 그 결심이죠.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오후에 구형을 합니다. 오전에는 지난번 6일 그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했고요. 오늘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상향 조정을 했다. 네. 부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요. 오후 2시 반에 검찰에서 구형을 합니다.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후에 네. 법원의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오늘 선고 날짜도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네, 오늘 재판부가 며칠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사건 한 4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사건이고 뭐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라서 이런 사건은 한 6주에서 8주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10월보다는 11월 정도에 저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심사는 오늘 구형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죠. 자, 예상을 해봅시다. 양쪽 다 우리 뭐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자, 일단 어느 정도 구형이 될 거로 예상하세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지고 왔었던 대법원 양형위원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좋아요. 그 강냉이 분들 포털에 양형위원회 검색하시면은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사이트가 딱 연결이 돼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잠깐만. 강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 들어가는 거 보고 오셨대요. 오, 직접. 직관하고 오셨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말씀하세요. 네, 그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죄목별로 이렇게 쭉 어떻게 양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법원은 한 개밖에 없지만 지방법원 같은 거 전국에 다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각 지방법원별로 1심에서 판단이 뭐 어디는 징역 3년, 어디는 벌금 100만 원 이러면 안 되니까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이 양형위원회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 공표도 당선 목적이 있고 낙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인데 이게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감경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또 있죠. 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중되는 요소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가중 요소가 돼요.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범행을 했을 때도 역시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구형이 될까라고 지금 여쭤보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 양형위원회 표에 따라서 검찰은 보통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보통은 검찰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판단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죠. 양형위원회의 판단과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는 이 가중되는 지금 요소들이 있다고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경 요소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중은 징역은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형위원회의 표에 따른 것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냉이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네, 벌금형이 벌금 100만 나오면은 원이죠?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았던 보조금이 434억 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광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35억 반환해야 되는데 아직도 30억 반환 안 한 거 그게 그렇죠. 뭐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뭐 이야기 못하는 부분. 나경원 의원은 이런 사람들 막겠다라고 광노현 방지법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얘기 못하는 게 본인들도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434억 원을 지금 반환해야 되는 처지고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당사 팔아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또 좋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저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가중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징역으로 쳤을 때는 8개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으로 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양형 기준 표인데 500만 원이 나오던 징역 2년이 나오던 상관없어요. 100만 원을 넘으면은 실상은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지사 민주당 출신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까지 90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사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90만 원이면 무죄인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넘으면은 이렇게 당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황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개월에서 2년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만 해도 벌금으로 쳤을 때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양형 기준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징역으로 한다면은 10개월 이하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그동안에 반성을 했다든지 진지하게 뭐 자백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막 읍소를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양형 기준표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00만 원 이하로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유죄로서 판단이 됐을 때는 가중 요소들을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양형 기준표 상으로 해서 아마 오늘 구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왜? 네. 너무 길어서 나도 예측을 한번 해야 돼. 맞아. 예측하세요. 네. 너무 길게 얘기했다. 자, 아이고 셈이 많네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종이로 이 프린트했으니까. 양형 기준표라는 과학적인 셈이 많네, 셈이 체계적인 많아. 예측을 아이, 했는데 저는 약간 감적인 예측을 좀 한번 해보면 네. 감적인 예측을 해보면 이 비슷한 사건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은 분들이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배모 씨.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선고도 나왔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 배모 씨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안은 이제 법인카드 유용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온 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징역 8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도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월에 결심을 한 다음에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8월 13일 날 선고일이 잡혔는데 8월 12일 날 변론 재개를 그렇죠. 소원해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또 이 초식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김혜경 씨한테 검찰이 구형한 건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걸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예측하는 이번 구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구형은 얼마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네, 그 정도가 이제 왜냐하면은 배소연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나온 그러니까 배모 씨죠.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나온 것, 그다음에 김혜경 씨한테 구형이 된 것, 요거랑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혐의들의 죄질과 그다음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생각했을 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정도가 구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양쪽 분들의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 그리고 강준호 변호사는 이 기준표대로 지금 박수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게 이 양형 기준표 상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그렇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나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했던 게 하나고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기도 국정감사의 발언 때문이잖아요. 네. 두 가지를 합쳐서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 정도라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두 개 그렇죠. 합쳐서. 지금 네. 뭐 한꺼번에 구형을 하는 좋아요, 거니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시장이었는데 그때 담당하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문이 계속 왔던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자기는 그 공문이 여러 차례 와도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 과거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묻힌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 압박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렇죠. 시장은 새가슴? 왜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김문기 처장은 우리 전 국민이 다 호주 가서 골프 친 거 사진 찍고 막 다 봤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휴대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죠. 돌아가셨지만 시장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닌가. 보통 시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가서 그냥 보고만 하는 형태의 정말로 일만 하는 공무원이나 뭐 산하기관 직원이라면은 시장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려운데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었고 심지어 그러면 시장님이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전화기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정황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나오는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자세가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얘기하면서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강펀치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딱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팩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사람의 기억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 책을 보니까요. 나이가 45이 넘어가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네. 이렇게 법원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은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을 기억력 테스트로 몰고 가고 있다. 재판이 무슨 기억력 테스트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재판에서 이번 재판에서는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시 대선에서 선거에 불리하느냐 유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그 제가 아까 부분이기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적용되는 가중 요소의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이제 법꾸라지의 모습, 본인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는 이야기한 거자. 그렇게 생각하고 위증교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했을 때 김진성 씨 쪽에서 녹음한다는 거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줘라는 거죠. 그쵸. 근데 기억 다 하고 그게 있는데요. 뭐 녹취 그냥 이렇게 써 있는 한글 파일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나 보다. 근데 우리가 녹음을 들었잖아요. 녹음을 맞아요. 들었을 때는 네. 그 뉘앙스라는 것이 내가 기억을 못 해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리고
자료를 보내준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뭐 사진을 보니까 알 것 같고 뭐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법꾸라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전형적인 변호사의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가 서면 써줄 때 나오는 발언인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그런 서면을 많이 써요 변호사들은. 그게 뭐냐면 지금 딱 이게 객관적으로 막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안 나고 이거는 주관적으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직선거법상의 이 범죄들이 다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범인데 네. 내가 고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아주 고도의 그 고의를 무너뜨리려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사건을 할 때 보면은요 이게 일반인들이랑 변호사들이 조금 이렇게 두뇌 구조가 약간 다른 게 일반인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는 유해적 진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문다혜 씨의 SNS 같은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하면서 막 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진술들이 막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변호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범죄 구성 요건을 딱 펼쳐놓고 구성 요건에 다 파란불이 들어와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좁은 길을 지금 찾아가는 건데 그 하나의 빨간 길이 뭐냐면 고의를 조각시키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서 지금 이 진술들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는데 이게 수사기관과 변호사들이 붙었을 때의 그 피의자들 사이에 일종의 숨바꼭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게 그러한 부분을 충실히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사건에서 그걸 아주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가 맞아요. 네, 아주 훌륭한 변호사예요. 다만 훌륭한 변호사면 사법부의 판단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에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다 썼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 그게 최소한의 법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오늘 들어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변호사로서의 실격에 가까운 모습이다. 진짜.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박상수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제가 읽어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들어가면서 했던 그 말을 지금 우리 제작진이 아주 발빠르게 편집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직접 들어보는 게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뉘앙스를 담아서 한번 귀로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들어보시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롭게 결정을 하겠죠. 예, 정의롭게 결정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했어요.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팩트 같은데 난 기억이 안 나요. 맞나요? 심리학 책을 보니까 45살 이후부터는 그렇대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서류와 결제 사인과
법 조항에 빼박인 상황이 있다고 법조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백현동 용도 상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더 법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43조 6항에 보면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을 보면 이거를 빨리 이전해 줘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남시의 국토부에 공문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성남시가 물어봤는데 이게 국토부가 얘기하는 그 해당 부지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거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문들이 계속 왔으니까 제가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님은 왜 때문인지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셨다는 거고 이게 용도가 그 4종이 상향이 된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인데요. 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옹벽 아파트. 그렇죠. 네, 그 아파트 저는 그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 정말로 굉장합니다.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가 뭐 한 5, 6층 정도까지가 앞에가 그냥 벽인 거예요. 그쪽에다가 벽에다가 붙여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놓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뒤에 산에다가는 그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 너무 산이 이렇게 가파른 바람에 만약에 휠체어 같은 거를 타면은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도 그 산을 한번 탔는데 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그렇죠. 있어서 아시아 로비스트로서 디벨로퍼. 로비스트로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것이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고 김인섭 씨는 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인가요?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나올 때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프에 사무실을 본인이 임차를 하는 그렇죠. 이게 정말로 돈 관리도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예전부터의 이제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 업체 측에서 김인섭 씨를 이제 로비스트로서 썼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쭉쭉쭉쭉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옆에 성남공항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맞아요. 고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산을 깎아야만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인섭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로는 우연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참 돈도 받고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뭐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공범인 거잖아요. 이게 공범인지 무능한 건지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거는 인터뷰 과정 중에서 방송 인터뷰 과정 중에서 질문에 대한 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죠. 인터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과정 속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현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당시 문제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백현동 의혹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죄를 할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를 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나는 몰랐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된 적이거든요. 그러면 뭐 결재는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직인 그렇게 찍히는 거다. 뭐 보고는 어떻게 했냐? 그런 보고가 한두 개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신의 어떤 이게 다 변호사의 말투예요. 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고의를 조각시키기 위해서 고의만 무너지면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벌어진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팩트랑 맞지 않고 똑같아요. 김문기 씨랑 호주인지 뉴질랜드인지 갔고 뉴질랜드를 갔고 그 다음에 골프도 쳤고 근데 그와 같은 사진도 나왔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는 이 법을 피해갈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고의를 조각시켜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이죠.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를 조각시키는 방식으로 무죄를 끌고 가려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뭐를 지금 노리고 있냐면 초지일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그거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람이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정도만 만들어내도요. 우리 법원은 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능한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대북 송금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도 몰라. 국토부에서 질의가 뭐가 왔는지도 몰라. 그러한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게 만약에 그 말이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나온다 한들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정말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대통령이 되면은 막 밑에서 총리가 막 그 대북 송금 해버리고 그죠? 예 그리고 총리가 대북 송금 해버리고 결제 막 올렸는데 결제 해놓고도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야구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무죄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나오면 나락으로 가는 거고 무죄가 나오면 저기라는 거다. 이거는 범죄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범죄가 구성되는 그 요건의 빈틈을 노려서 무죄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의 기술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재판 전략은 딱 그런 것이고 모든 물증은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섭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노트를 예전에 총선 때부터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거저거 쓰는데 김인섭 씨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63억 원을 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랑 2005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성남시장 당시 선거 선대위원장 2014년 선거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개발업자였던 정바울에게 77억 원을 수수하고 한바식당 사업권이 5억 원 상당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사정이 상향이 되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재판부에서 그 김인섭에 대한 판결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 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치인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김인섭 씨의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1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이 당시에는 도시계획팀장이었었는데 정진상이 도시계획팀장한테 잘 챙겨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전체적으로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김인섭 판결에서는 재판부는 맞다라고 판단했었던 부분인 거죠. 네. 같이 연결돼 있는 재판들이에요. 네. 다 같이 연결돼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백현동 관련된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유죄를 지금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다고 벌써 인정을 한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게 되고요. 일단은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지하나님께서 오늘이 검찰 구형일인데 재판을 오래 안 할 테니까 구형이 몇 시쯤 나온다고 예측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지난 6일 날 피고인 신문을 다 끝냈어야 됐는데 길어지는 바람에 피고인 신문이 오전에 김문기 씨하고 오후에 백현동 관련된 피고인 신문을 다 끝냈어야 했어요. 지난 6일 날. 근데 그게 끝나지가 않아서 오늘 오전에 다시 기일을 잡아가지고 오늘 기일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그 재판 기록을 다 읽어봤더니 양쪽에서 다 합의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오늘 오전에 백현동 관련된 피고인 신문을 오늘 오전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변호인 최후 진술을 오후에 하고 변호인 측에서 최후 진술을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끝나면 검찰 측에서 구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 최후 진술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4시나 5시쯤 그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오전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심을 그 피고인 신문을 다 못 끝내는 바람에 맞아요. 지금 그것도 피고인 신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백현동 쪽도 피고인 신문이 좀 길어질 여지도 길어질 있기는 것 같아요. 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공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사력을 다하거든요. 이 마지막 공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이 좀 길어질 여지가 있고 그러면 좀 더 늦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절차는 백현동 관련된 피고인 신문, 그 다음에 최후 진술, 그 다음에 검사 구형, 그 다음에 판사가 선고일 지정.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4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맞춰지는 거에 따라서고 만약에 피고인 신문이 오전에 그냥 다 이렇게 종료돼서 끝난다. 그럼 최후 진술하고 구형까지는 해보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길게는 안 갑니다. 구형하면은 이제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하고 이제 피고인 본인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아마 조금 아까 그 우리 영상 본 것처럼 방송 그 법정 들어가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뭐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